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까 뭐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설명을 길게 해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제 게임 만드는 사람이에요. 보통,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넷마블 게임 하시라고 홍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오늘 주제가,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진짜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오면은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꿈을 가져라,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그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냥 꿈만 가진다고 되진 않죠, 절대. 저는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라는 얘기를 좀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은, 미래에도 당당한 나에게. 일단, 넷마블의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만든 대표 게임은 마구마구예요. 혹시 아시나요? 네, 해보신 분 있나요, 혹시? 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 정도 해봐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그 여성 유저의 비율이 1%도 안 되는 굉장히 적막한 그런 게임입니다. 일단,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뭔지, 뭔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그냥 4차 산업혁명은 이거다. 그런 키워드 같은 것들. 없을까요? 4차 산업혁명 하면 들어보신 얘기, 들어본 단어. 연관 검색어. 예. 네? 예, O2O. 네. 또, 키워드.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보통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주로. 4차 산업혁명, 뭔가 인공지능.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혁명이 있기 전과 있은 다음이 우리 삶이 그냥 직접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증기기관, 그런 이제 석탄 연료를 써서 뭔가 걸어가거나 말을 이용하지 않고 뭔가 기계의 힘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이나 물건을 굉장히 먼 거리까지 쉴 새 없이 나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간의 거주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죠.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또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기의 발명. 전기가 생기면서 그런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전기가 생김으로 해서 그전에는 해가 지면 사실 자는 거 말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삶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또 이제 적은 것들의 생산만 가능했던 게 굉장히 긴 생산, 그러니까 대량 생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인터넷, 컴퓨터 그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별로 이제 움직일 필요가 별로 없어졌죠. 대부분 그냥 컴퓨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다 처리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 산업혁명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또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직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탁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산업혁명이 맞네 아니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해야 될 것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 개발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사람이 직접 배달을 하지 않아도 뭔가 드론이 알아서 날아가서 배달을 해주고 사람이 아예 움직일 필요가 없고 또 사람이 직접 알아보고 계산하고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갖춘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로 완전히 그 어떤 단계를 딱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논리적으로 풀어왔던 모든 문제들을 컴퓨터가 다 대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로봇이 다 대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근데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아직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드론이 우리가 영화나 막 그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처럼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성숙하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혁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될 거고 그게 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기반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페이지에다가 네, 너무 썰렁해서 그냥 캐릭터만 하나 넣어놨어요. 잠깐만. 네, 긴장감이 하나도 없네요. 다 나와버려서. 그 두 번째 줄까지만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산업혁명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공무원, 교사, 로스쿨 대 간호사나 미대. 자, 뭐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앞에 있는 거 하고 뒤에 있는 것 중에 내 미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앞에 거를 선택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안 시킬게요. 안 시킬 테니까 좀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봐 주세요. 자, 내리고 뒤에 걸 하겠다. 높이. 그래도 조금은 있네요. 예. 이게 뭘까요? 앞에 거는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다 이루어지고 나면 없어질 직업이에요. 우리가 교사, 사실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여전히 교사를 엄청나게 뽑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들은 다 교사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방학도 있고 정년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교사가 임용이 돼도 배치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었어요? 30명. 예, 그러면 제가 다닐 때보다는 확실히 줄긴 줄었네요. 제가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닐 때는 한 반에 30명이 있었어요. 지금 초등학교는 한 반에 몇 명 쯤인지 알아요?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5명 있어요, 15명.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여러분 때만 해도 1년에, 40만 명이 넘게 태어났었어요. 근데 지금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에 10만 명이 줄었잖아요. 그 10만 명의 의미가 뭐냐면, 한 반에 예를 들어서 20명만 있다고 치면은, 10만 명이면 20면 5천인가? 하여튼 5천 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매년마다. 5천 반이면은 한 반에 선생님이 1명, 2명 있으면은 선생님이 1년에 5천 명씩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교사가 줄고 있지만 교사는 계속 뽑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어를 익혀야 된다라고 할 때 학원 먼저 알아보는 분 있나요? 학원 다녀야지. 파고다 학원, 시사 일본어 학원 알아보는 분 없어요. 이거 알아보면 다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은 일단 검색하죠. 일단 유튜브나 이런 데 다 뒤져서 공짜 강좌 있나 다 찾아봐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좀 해보다가 정 안 되면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가볼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본에 유학 가볼까? 뭐 이런 생각 막 하죠. 이제 시대가 사람이 가르치는 거를 우리가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근데 교사를 계속 하라고 하죠. 부모님들이. 또 로스쿨 공부하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 하려고 하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로스쿨 가시려는 분. 네, 제가 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왜냐하면 변호사가 자신이 쓰는 시간 중에
70%의 정도의 시간이 과거 판례를 찾는 데 쓴대요. 그 판례 찾는 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이 예전에 어떤 판결이 났는지를 찾아서 예전에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판결해달라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전 판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판례를 찾는데 변호사 시간의 70%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변호사는 그런 자료 찾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실제로 의미 있는 시간은 30% 정도밖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IBM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인공지능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판례를 다 익혀서 질문을 하면은 순식간에 답이 나와요, 그냥. 그래서 그 IBM에서 인공지능 변호사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서 걔를 실제로 미국 변호사에 등록을 하고 걔를 미국의 주요 법무법인에서 로펌에서 걔를 데리고 쓰는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요. 실수도 안 하죠. 잠도 안 자죠. 완벽한 일을 하는 애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변호사 필요하죠, 당연히.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어떤 의뢰인을 케어하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만 남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기에서 사람이 할 일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시원에 처박혀서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고 막 책만 파서 공부해서 되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걔보다 IBM 왓슨이 훨씬 잘하니까. 대신에 정말 사람의 감정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진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뭔지, 그걸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간호사,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왜냐하면 로봇이 생겨도 사람의 감성을 어루만져 주고 이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주면 굉장히 어려워요. 직접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의 감정을 상대하는 역할.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 MBA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미국의 이제 경영대학원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유학 가면은 유학 어디로 가? 그럼 나 MBA 가 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경영대학원에 많이 갔어요. 이제는 경영대학원 미국의 초인류 기업들이 예전에는 그런 MBA 출신들을 찾아서 막 다녔는데 지금은 제가 그 약자를 모르겠는데 MFA인가? 저 미술대학원을 나온 인재들을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그간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어떤 빠른 판단력 이런 것들 어떤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좀 사랑을 받다면 이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 사람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찾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차이로 얘기한 거는 인간미예요. 인간미.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앞에 저 두 번째 줄에서 그 얘기한 거에 결론을 하나만 좀 더 지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정하실 때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거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이건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 얘기를 듣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부모님들이 사셨던 세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사셨던 시대에 맞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어떤 길이라는 거는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은 요리사, 우리가 셰프라고 하면서 떠받들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요리사라는 취급도 못 받는 굉장히 열악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너 뭐가 될래? 난 커서 셰프가 되겠어 라고 30년 전에 얘기했으면 맞아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셰프라는 게 엄청난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죠. 옛날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인정 못 받던 애들이 앞으로는 훨씬 많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는 그렇지만 부모님 얘기를 대놓고
무시하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너는 교사를 해, 너는 공무원을 해 라고 얘기할 때는 알겠다고 하시고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딴 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앞으로 얘기될 그런 여러분들이라는 개인의 어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인간미예요. 지금은 이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부분 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거. 꼭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보통 이제 배낭여행 많이 얘기하죠. 요즘은 사실 배낭여행도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방학이 되면 여행을 가잖아요, 보통. 근데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배낭여행을 한다고 해서, 전 세계를 한 달 동안 배낭 하나 메고 둘러다닌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나요? 그거랑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학 때마다 꼭 해야 될 거는 인턴이에요, 인턴. 회사를 다녀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 앉아서 하는 공부랑 실제로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서 일할 회사의 일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제가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2018년이니까 19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면접을 한 1000명 정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보면 잠깐만 보고 얘기해도 어떤 스타일이다, 좀 잘할 것 같다, 어떻다라는 게 좀 느낌이 오겠죠. 그래도 한 1000명 봤으니까. 근데 그 1000명을 보면서 거기에 학점이 있어요. 학점. 제가 학점을 볼까요? 학점 안 봐요. 왜냐하면 여기 만점이 몇 점이죠? 학점이? 4.5? 네. 4.5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학점을 봤는데 이게 뭐 4.5 만점에 4.5다 아니면 4.5 만점에 뭐 0.5다 두 개만 좀 봐요. 도대체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그 사이는 안 봐요. 왜냐하면 그간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면접을 보고 뽑아서 18년, 19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학점과 업무 퍼포먼스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통 요즘 대기업들이 학점 적는 난을 없애고 있어요. 알죠? 그게 대기업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뽑는다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도 안 거예요. 이제 학점이 그 사람의 능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근데 항상 저도 이제 뭐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으니까 시험 기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지만 한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될 때쯤 되면은 후배들의 SNS 이런 게 막 올라와요. 막 그런 핫식스를 막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고 막 그거 찍어가지고 죽겠다 뭐 내가 때려쳐야지 막 그런 얘기들이 엄청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되면 다들 막 그 핫식스를 막 몇 개씩 먹어가면서 막 밤새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점을 채워놓고 하지만 그 학점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인턴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일 잘하지? 아까 제가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여기 그 사진기자 하는 학생이 어떤 애가 잘하는 애냐라고 물어봤어요. 참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확실한 건 공부 잘하는 애가 일도 잘한다도 별로 아니에요. 그냥 거의 대부분 학점, 공부, 어느 대학교를 나왔나? 큰 관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대를 나온 친구를 제가 100명도 넘게 뽑아봤는데 지금 저희 회사에 남아있는 애들은 한 15명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더 좋은 회사를 찾아간 친구도 뭐 한 10명 정도 있다 치고 100명 중에 지금 남아있는 전체 친구가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와도 결국은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뭐 그 중에 뭐 10%만 같이 일하고 싶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그 정도 비율로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나와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서 하는 사람이 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고 야 너는 동작을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라고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야 우리가 유저한테 한 방에 강력한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만 해도 자기가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건 가르쳐주진 않아요. 학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학습을 하는 어떤 방법이나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서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워주는 곳은 아니에요. 자기 능력은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그거 핵심은 회사에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에 가서 그 회사가 일하는 거를 보고 근데 갈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순서를 안 보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페이지는 별로 상관이 없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이 부분인데 인턴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있는 분들의 되게 로망 중에 하나가 대기업 공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저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둘 다 합격을 시켜준대요. 대기업 공채도 합격시켜주고 스타트업 인턴도 합격시켜준다고 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대기업 공채. 솔직히. 이건 들지 말고 그러면 스타트업 인턴. 난 대기업 공채 붙어도 스타트업 인턴 하고 싶다. 네, 몇 분 있죠? 많진 않아요. 대기업 공채, 대기업 가면 왜 좋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는 대기업 가면 좋았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에도 정년이 있었으니까. 일단 들어가면 초봉도 되게 높죠. 그 다음에 복지도 좋고, 그 다음에 한 50 몇 살, 60살 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시대의 얘기예요.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몇 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CJ에 들어갔어. CJ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갔어요. 몇 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채로 들어가면? 30년? 20년? 10년? 노, 안 돼요. 대부분.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보통 그 입사를 하는 나이가 28이에요. 그럼 10년 일하면 38이죠. 38인데 대기업에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입사한 사람의 한 1% 정도는 엄청난 노력과 재능을 다 쏟아부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임원이 되는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요.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대부분은 승진해서 탈락하고 하면 나가야 돼요. 계속 있게 놔두지를 않아요. 보통은 10년이 되기 전에 회사를 다 떠나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우리 어떤 삶의 종착지가 어디로 가냐, 내가 공대를 간다, 이과를 간다, 문과를 간다, 이렇게 막 흩어가는데 보통 맨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치킨집이 있죠, 대부분. 이렇게 해도 치킨집, 이렇게 해도 치킨집. 다 치킨집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시키는 일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치킨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근데 그거 하면 돈 버나요? 돈 잘 못 벌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그 업주가 다 가져가죠. 대부분 30몇 % 이상 뛰고 다 거기 거 받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그래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다 대기업 공채를 들어가고 싶어 해요. 제가 여기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저는 아마 요즘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 나이? 뭐라고 하지? 하여튼 생존 연령이, 평균 연령이 80세가 이미 넘어갔어요. 그리고 아마 저는 한 100살 정도까지 살 것 같고,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은 좀 징그럽지만 한 120살 정도까지 살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잘 다녔어요. 대기업에 잘 다녔다고 해도 60이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60 이상 더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60살까지 산 만큼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60년 동안 치킨집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냐면 언제 창업할까를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있는 모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대신 언제 시작할 건가의 문제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회사를 다니다가 뭘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연금을 받고 살아야지. 연금 많이 못 받아요. 저 연봉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몇 억을 받아도 제가 60살까지 국민연금을 부으면 60살에 저한테 매달 얼마씩 주는지 아세요? 120만 원씩 줘요. 120만 원. 최저연봉 수준이에요, 그냥. 그럼 그때는 또 물가도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 돈 갖고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창업하고 관련이 있어요. 몇 살부터 창업을 할 건가? 나는 30살부터 시작할, 25부터 시작할 거야, 30부터 할 거야, 부터 시작해서, 나는 40부터 할 거야, 50부터 할 거야. 또 50에 시작했어도 시대가 바뀌면서, 70에는 또 딴 거 해야지, 90에는 딴 거 해야지, 이래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저는 26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막 사업 아이템을 잘 찾아가지고, 잘 준비된 창업이 전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얼떨결에, 그냥 큰 준비도 못하고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엄청난 시행착오, 맨땅에 헤딩을 엄청 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딱 갖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투자도 해주고 같이 할 사람도 모아주고 그런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사업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진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학 때는 기업을 다녀봐야 되는데 대기업을 다녀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얘기했다. 대기업은 이제 10년을 다녀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다니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은 거 하나 있죠. 모두의 로망인 그 신입사원 연수. 가서 막 좆짜고 막 연극하고 뭐 막 하죠. 그런 사진 막 올라오셔서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것만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아무 부서로나 다 배치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지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시키는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돼요. 5년, 10년 동안. 똑같은 걸 오래 반복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쌓여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사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대기업에서 각 대기업이 각각의 그 개개인이 해야 될 역할에만 충실해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와서 내가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대기업이 해야 될 어떤 일인가를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뛰어들어서 뭔가 할 만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가급적이면 작은 회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제 후배 중에 이제 그 친구는 92년생이었는데 수출입은행을 들어갔어요. 수출입은행은 꿈의 기업이에요. 거기 그 신입 초봉이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그런 꿈의 직장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뭐 정년까지 잘 다닐 수 있죠. 근데 그 친구가 한번 저를 찾아왔길래 제가 굉장히 기뻐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이제 합격했다고. 근데 제가 그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엄청 욕만 해줬어요. 너는 지금 수출입은행이 들어가기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앞으로 너의 미래가 얼마나 깝깝해질지 그리고 너가 앞으로 나중에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 돼서 거기 나오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냐라고 엄청 막 독설을 퍼부었어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렇게 저를 이제 보통 후배들이 찾아오면 그런 독설을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대부분 끄덕끄덕하고 돌아가면 그냥 원래 하던 일을 보통은 해요. 이 친구는 진짜로 거기를 나와서 어떤 스타트업에 들어갔어요. 그 기존에 있었던 수출입은행에서는 물론 월급 받고 월급도 많고 되게 좋은 조건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어진 일만 했겠죠, 계속. 근데 이 친구가 나와서 회사 이름이 버즈빌, 캐시슬라이드 뭐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휴대폰 앞에 그 잠금화면 같은 거에 광고를 올려줘서 그거 뭐 클릭한 포인트 얻고 그 포인트를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넘버 2인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신입인데 전략기획팀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런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의지가 있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회사가 돌아가는 일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들어가서 그 작지만
보통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내려고 해.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받을 일이 없겠죠. 당연히 다 결정되고, 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뭘 해? 라고 보통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나이로, 25도 안 된 나이로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어느 시장에 먼저 나가면 좋을까? 어디에 먼저 진출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까? 파트너랑 제휴를 맺어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3년 됐는데 글로벌 사업 팀장이 돼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요. 지금은 그 친구가 저를 만나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나달라고 해도 그 친구가 맨날 외국에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 회사에서 성과를 얻건 그 회사를 나오건 당연히 자기가 앞으로 할 일들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아까 경험대 도전 얘기가 있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경험은 독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은 안주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리고 내가 했던 방법을 또 쓰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했던 거를 2번 하면 재밌나요? 3번 하면 재밌나요? 2번만 해도 재미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험은 과거 거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도전이에요. 도전. 근데 도전은 뭐냐면 남들이 안 해본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보통 남들 안 해봤는데 나도 안 해보고 남들도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존중하고 살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까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제 계산을 빨리 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들은 사람이 그런 인공지능이나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는 기계가 하지 못하는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여러분의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예요.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 이거 여러분들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의 특징이라고 쓰나요? 이런 거? 안 쓰죠. 괜히 이상한 그런 그 덕스러운 느낌만 부각될 것 같고 보통 안 쓰잖아요. 이제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거 하나만 얘기 꺼내면 앞으로 한 2-3시간을 줄줄줄 썰을 풀 수 있는. 최근에 제가 면접 본 어떤 친구가 디자이너였는데 배경 원화를 그리는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그림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특출나진 않았어요. 좀 평범했어요. 근데 그간에 했던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역량을 다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뭐 하나를 해서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먹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막 고민하다가 자기가 전쟁사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었대. 전쟁사를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속으로 전쟁사 안다고 해놓고 또 책 한 10권 읽어놓고 안다고 하면 안 뽑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사를 어느 정도나 아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금 집에 버린 책이 한 100권 되지만 그래도 현재 집에 한 400권 정도 본 책이 있다. 그래서 그 많은 책을 어떤 식으로 골랐냐라고 했더니 TV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중세 무슨 유럽의 그런 범선 같은 게 나오는 어떤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봤다. 그러면 그 범선, 이 사람은 이제 디자이너니까 범선을 그림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죠. 뭘 좀 알아야 상상도 해보고 막 그려볼 텐데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선이 나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고 그 시대에 있었던 전쟁은 뭐지? 그런 걸 이제 검색을 해보고 그 책 하나 사고 딴 데서 보다가 또 어떤 그런 꼬투리 같은 게 나오면 걔를 찾아가지고 또 책을 찾아서 읽고 이렇게 해서 500권 가까운 세계사의 전쟁사에 대한 책을 읽은 거예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더 그 세계 전쟁사에 빠삭한 사람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랑 한번 얘기하면 아마 전쟁 얘기를 하는 순간 그냥 밤새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런 능력, 어디 가서 나 세계사 전쟁사 책 500권 읽었다라는 게 드러낼 수 없는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드러내고 그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의 롤이 생기는 거지. 그냥 남들도 이만큼 했고 나도 이만큼 했고 뭐 학점은 4.5 만점에 한 3.7 받고 그 다음에 뭐 그럼 코이카 이런 데 가서 뭐 해외 뭐 봉사도 좀 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도 도움되지 않고 정말 해보려면 여러분들의 덕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남들이 하나도 시도해보지 않은 뭔가를 해본 거를 드러낼 때 그리고 설령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지금 지원하는 회사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회사는 그 회사 자체도 오래가기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왔으니까 마지막 거 얘기만 하나 할게요. 게임 회사에서 와서 막 게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재미없는 얘기만 해서 별로죠.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사실 꼭 와서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융복합의 시대예요. 융합복합의 시대예요. 왜 융합복합의 시대냐면 예전에 1970년도 72년도인가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그 도마 금메달 리스트가 그러니까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장면 그 영상하고 지금 최근에 뭐 2012년인가 어디 있었던 올림픽에서 도마 금메달을 딴 선수의 영상을 비교해 보면 어떠냐면요. 지금은 도마에서 금메달 따려면은 그 짧은 거리에서 뛰고 공중에서 한 4바퀴 반은 비비고 내려와야지 금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근데 1970년도에는 그냥 도발을 펄쩍 뛰어넘으니까 금메달이었어요. 그만큼 과거 시대는 지금보다 덜 빡세게 살아도 뭔가 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척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도 정말 많고 그 다음에 뭔가 한 영역도 그러니까 정말 깊이 파지 않아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엄청난 기술의 발전과 그런 엄청난 경쟁의 시대예요. 지금 도마에서 금메달 따려면 5바퀴 돌아야 될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이 다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는 이미 우리 앞에 있는 뛰어난 천재들이 대부분 다 끝내버렸어요. 모든 영역, 물리학에 있는 모든 영역들 대부분 다 정리가 끝났어요. 지금은 뭐 하나 남아있냐면 무슨 이 세계를 움직이는 뭐 4가지 큰 힘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물리학과 있나요, 누구? 네, 제가 책으로만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력, 굉장히 뭐 큰 그 인력, 작은 인력, 뭐 그 양자역학 뭐 이런 그 영역들이 있어요. 물리학의 큰 영역들이 있는데 각 영역별로는 이미 그 공식이 다 나왔어요. 이제 힘에 대한 모든 계산이 규명이 다 됐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건 아마 이 세상이 힘이 4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뭔가의 원칙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찾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무슨 파인만 이런 천재 물리학자들, 최근에 죽은 그 우주학자 스티븐 호킹, 그런 사람들이, 그런 천재들이 심지어는 각각의 영역은 다 끝났고 그걸 다 묶는 하나의 원칙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죽었는데 이미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어떤 구조 형태까지도 나와 있고 이제는 조만간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다 아우르는 위대한 물리 법칙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앞서서 대부분의 앞에 있는 우리의 선배들이 모든 영역을 다 마스터를 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전공에 있는 책을 공부해갖고 앞으로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융합의 영역은 많이 남겨놓은 거예요. 누가
양자 역학이랑 미술이랑 어떻게 연결할지 이런 거 별로 시도해 본 적이 없겠죠. 지금은 이제 전혀 엮어보지 않았을 만한 일들, 그런 것들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만 우리한테 남아있어요. 융합이나 복합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뭐 하나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본인의 아이덴티티에서 우리가 그 뇌가 이렇게 좌뇌우뇌로 구성이 돼 있으면 대부분의 어떤 논리적이고 뭐 계산력, 연산력 이런 대부분의 능력은 좌뇌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관력이라든지 유머 감각이라든지 그런 개개인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이 우뇌의 역할인데, 기존에는 좌뇌형 인재들에 대한 그 수요나 평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냉철하고 그런 뛰어난 논리력, 판단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이제는 그 역량만으로는 안 돼요.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아마 이제 지금 그 엄청난 이 컴퓨팅 파워를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영역이 대부분의 그 영역들을 대신해 줄 거예요.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선택만 하면 될 수준까지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아, 너는 번호만 눌러.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찾지 못해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남은 영역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융합해서 사람을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만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자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살리고 드러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그간에 감춰왔던, 아, 이거는 사람들한테 드러내면 약간 나 좀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지만 사실은 그거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거만 하면은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무언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영역에 집중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할 거리가 되는 시대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 꼭 기업 인턴 신청을 해서 기업 인턴이 잘 받아주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스타트업은 무조건 땡큐예요. 그냥 거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찾아가면 반겨주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하나로 마무리를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업계, 그런 직업들 중에 게임 개발이라는 영역이 정말로 그 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게임은 정말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한 곳에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뭔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잘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게 해서 막 돈을 뽑아냈어요. 그러면 좋냐?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 명의 유저만 돈을 쓴 만큼 엄청 능력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걔들이 나머지 유저들 다 쓸고 다니죠. 그럼 나머지 유저들은 안 하죠. 그러면 게임은 망해요. 그래서 무조건 돈만 뽑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유저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 감정들을 잘 케어하면서 가야 돼요. 뭔가 하다 보면은 굉장한 재미를 느낄 때도 있지만 굉장한 좌절감과 지루함에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이 감정을 끌어내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떤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컨텐츠들, 그리고 아트, 기술, 이 모든 거의 결정체예요. 게다가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게임 회사들은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할까 당연히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전혀 지갑을 열지 않을 것 같은 유저도 지갑을 열게 할까, 그런 모든 방법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고도로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업계에 가서 적용하면은 그냥 바로 탑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그 게임 업계에서 오래 한 10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엑시트하고 나와서 그 전자사전 그런 업계에 갔어요. 근데 걔가 정말 게임 업계에서 쓰던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그냥 독보적인 1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종합적인 기술과 예술의 융합체, 아까 여기 나온 융합의 영역이고 또 사람을 깊이 알고 또 그 발견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게임 업계에 오시는 것도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마지막 얘기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아마 게임 관련 질문을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1시에 우리 세종대에 오셨는데 그 사진 촬영하는 기자 학생이 우리 대표님에게 근접하여 질문을 좀 하고 싶고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걸 보고 여러분도 아주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엔돌핀이 솟을만한 온라인 게임 포털 사이트 넷마블앤파크의 대표이사님, 제가 이제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 아들한테도 이제 전해줄 계획이에요. 하루가 정말 바쁘시죠?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올리시면 되고요. 하루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게임 회사 안에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개발사의 대표로서의 하루를 얘기해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그런 다른 시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게임에서 하면은, 이렇게 막, 컵라면, 막 먹고 막 이렇게 천장까지 막 쌓여있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런 막 지저분하고 그런 데서 막 그 자다깨다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회의실 안에서 어떤 컨텐츠나 시스템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막 엄청나게 그 열띤 토론을 하는 거를 저도 참여해서 하다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성인들이 모여서 게임을 만들려고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면들을 바깥에서 상상이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게임 회사의 하루는 일반적인 기업의 하루랑 굉장히 비슷해요. 단 근무 중 게임을 언제라도 허용한다라는 다른 점은 좀 있습니다. 네. 일반 기업체보다 훨씬 진지하고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치열한 업계니까요. 예. 자, 바로 여러분의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 자, 질문을 원하는 학생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든 학생이 있어요. 예,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예, 처음 포문을 열기가 약간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수업 때 어떤 한 학생이 주제를 게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왜 게임을 하느냐? 아주 이제 우문을 했는데 현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서 압축된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 이렇게 답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게임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에게 권해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게임이 있다면요? 가볍지 않아도 좋고요. 지금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데, 어떤 인생의 철학이 깃든 그런 게임이면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좋습니다. 제가 넷마블 게임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말씀 들으면서 일단 좀 연관된 얘기를 한번 드리면, 그 넷마블 히트작 중에 이제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모두의 마블, 네. 그렇죠. 예. 그게
게임이 지금 이제 원래는 PC 때부터 있었고 이제 모바일로 나온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한때는 하루에 접속자가 500만 명 500만 됐어요.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네. 한 10분의 1 정도의 인구가 매일매일 접속을 했던 게임이고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유저들 중에 실제로 게임에 돈을 쓰는 유저의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는 분 있나요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 한 30% 정도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아까 누가 1% 얘기하셨는데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하면 97, 8명은 돈을 안 써요. 네. 실제로 그 1, 2%밖에 안 되는 그런 유저만 돈을 쓰는데 그걸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돈을 쓰기 때문에 그 유저들이 사실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아까 얘기한 돈을 많이 쓴 유저는 더 많은 파워를 얻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모두의 마블 같은 데서 돈을 많이 쓴 유저가 무조건 이기면은 나머지 유저들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쓴 유저는 만족감을 가져가지만 돈을 쓰지 않는 유저도 노력을 하면 네. 충분히 그걸 메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반복해서 잘하는 게임이 이제 롱런하는 게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아마 뭐 희노애락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유저 입장에서도 희노애락이 있고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이제 유저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떠난 유저들이 많아지면 또 어렵고 또 우리가 그런 유저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한 노력이 성과를 내면 저희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양쪽에서 다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귀를 의심게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동시에 접속했다고 하셨습니까? 동시 접속은 아니고 하루에. 정말 대단하네요. 예, 모두의 마블. 예. 저는 이제 마블이라고 하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에 굴려가지고 땅 따먹기 뭐 비슷한 그런 그 마블 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응용한 게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 즐기세요? 뭐 리니지 2, 레볼루션 뭐 이런 것도 있고 마구마구 이거는 제가 광고를 본 것도 같고 워낙 그 이름이 강렬해서 그런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학생 기자는 어떤 게임 즐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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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좀 부탁드릴까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위험 부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어떠신가요? 네, 만약에 내가 만드는 게임이 성공할지 안 할지를 안다면은 아마 뭐 내놓는 족족 대박이 나겠죠. 근데 저희 넷마블이 모바일 게임으로 여태까지 한 150개, 200개 가까운 게임을 런칭을 했지만 그 중에 성공한 게임이 뭐 10손가락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당연히 모르고 사실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좀 명확하게 해요. 앞에 나왔던 게임이 뭔가가 잘 됐다고 해서 걔를 비슷하게 만드는 게임은 반드시 망해요.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항상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도 가지고 있는 모토가 세상에 없는 재미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재미는 되게 리스키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보드게임 같은 거 하면 새로운 게임을 받으면 룰을 익혀야 되잖아요. 룰을 익히는 과정이 재밌을 수 있지만 되게 귀찮고 뭐 어렵고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룰을 가르쳐야 되고 그만큼 유저들한테 그게 장벽이 되지만 그만큼 또 재미를 느꼈다면
다른 게임은 그런 재미를 줄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게임을 찾아오는 유저들 확실하게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성패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게임을 내놔야 된다라는 부분은 항상 좀 지키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없던 재미가 슬로건이거든요. 아까 들으니까 이제 개발자가 3,000명이나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개발자 3,000명 포함해서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질문장에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반가운데요. 예, 마이크 드리시고요. 전공 학년 성함 말씀하시고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통상학과 다니는 4학년 이동준인데요. 아까 강연 중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역사 책 400권 읽으셨던 분.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시냐? 예. 전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그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00년에 26살 때 이제 개발사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해서는 같이 이제 시작하기로 한 동료들하고 시작하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처음에 그렇게 큰 경쟁력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큰 회사에 가면 더 연봉도 좋고 막 조건도 좋은데 내가 이 회사에 있는 이유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니까. 이래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걸 중심으로 게임을 만들었고, 그때만 해도 좀 온라인 게임 초기고 그랬었기 때문에 게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은 사실 좀 만들기가 쉬운 편인데 PC 게임은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만드니까 게임이 나오면 좀 성공 확률도 비교적 좀 높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몇 년 마구마구가 나올 때까지는 좀 성공을 몇 번 하면서 이게 잘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스포츠 게임들을 쭉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좀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어떤 새로운 류의 게임들이 있었는데 저희 같이 하는 동료들은 리스키하다고 별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개량한 어떤 그런 게임들을 내놨는데, 아니면 옛날에 뭐 콘솔에 있었는데 뭐 PC로 옮긴다든지 그런 류의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났고, 그다음 작년에 제가 이제 1년 동안은 넷마블 본사에서 이제 신사업을 맡아서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 느끼고 난 다음에는 제가 올해 이제 그 개발사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해서부터는 아까 얘기한 그런 세상에 없는 재미에 대한 도전. 예전에는 저도 그걸 자신 있게 말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게 맞다라고 믿었는데 같이 하는 동료들이 워낙 겁내하니까 시도를 못 했었는데, 지금은 주변에서 겁내해도 새로운 도전이 아니면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도 그렇고 저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아무도 해보지 않은 재미에 도전하는 것, 그걸 숨기지 않고 자신감 있게 진행하는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학생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오른쪽. 만화 애니메이션과 1학년 임승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체능 전공인데요. 예체능 같은 경우는 미래에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게 제가 그걸 제시하는 순간 그건 아이덴티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시간이 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게 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예체능이라고 하셔서 그랬는데 게임 회사에 들어가려면 어떤 전공이 적합하냐라는 질문들을 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뭐 헬스 트레이너 출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하는 거에 물론 프로그래머나 그런 디자인을 하는 아트를 하는 부분은 이제 전문 영역이니까 그런 이제 전문 지식을 뭐 기술을 쌓아야 되지만 그 아트나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실은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만들 거고 어떤 컨텐츠를 넣을 거고 어떤 시스템을 기반으로 돌아가게 만들 건가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머리만 쓰면 돼요. 아무런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유저들이 재미를 느낄 만한 영역의 포인트를 찾아내고 그걸 현실의 게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데 다 적용이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야 할 것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일단 제일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스스로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생각해 보면 하고 싶었는데 말 못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은 꼭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개발을 시작한 지 19년째가 돼서야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재미라는 게 맞다라는 거를 좀 확신하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만큼 그 전에는 저도 많이 이래저래 휩쓸리면서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좀 스스로한테 해보는 거. 내가 잘하는, 근데 이게 나중에 사업할 만한 아이템인가? 이게 나중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생각하면 또 다시 현실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밖에 안 보여요. 어떤 지금 필요한 스펙 같은 부분에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그냥 돈, 미래 하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친구들하고 있는 데서 이 주제로 얘기를 꺼내면 2-3시간 정도는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네.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들어오실 정도면 뭐 2-3시간 정도면 이미 덕후이신 것 같은데 기획 능력 이런 거 조금 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안타깝게도 다 됐습니다. 모두 세종대 오셔서 오랜만에 망중한 즐기시고 초여름에 캠퍼스에서 좋으셨죠? 간단한 느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학교는 사실 언제 와도 되게 좋아요. 그게 내가 나온 학교냐 아니냐도 사실 전혀 상관없고 대학교로 오면 기분 자체가 너무 좋고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왔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학교를 떠났으니까 학교 오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은 학교에 너무 오래 눌러 있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바깥을 보셔야 됩니다. 네, 3,000명의 개발자를 먹여 살리는 CEO분이 굉장히 이렇게 해맑은 미소 이런 CEO라는 데 놀랐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넷마블 앤 파크의 김홍규 대표이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